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8,236명입니다. 신규 환자는 74명 늘어나 증가폭은 이틀째 두 자릿수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치명률은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0.4%대에서 0.9%를 넘었습니다. 잠시 후 중증 환자 관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전체 확진자의 90%가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일단 대구 경북에서 새로 나온 환자가 있습니까? 네, 어제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에서는 35명, 경북에서는 7명입니다. 이렇게 대구와 경북에서는 닷새째 추가 확진자 수가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완치자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270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7,230명으로 전국 대비 88% 수준입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중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정부는 어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전기, 통신요금 등도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은 자연재해처럼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회 경제적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선 정부 지원과 별도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를 했는데 이 확보한 자료는 이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시 확보한 핵심 자료가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입니다. 현재 9,007명의 교인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구시가 기존에 관리하던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더 많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명단을 일부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4명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보한 이 컴퓨터 파일을 이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컴퓨터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 본부 서버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교회 밖에서는 파일을 열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는 경찰과 신천지 대구교회에 들어가서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최근까지 관리한 교인 명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신아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재 상황부터 신아람 기자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확진자가 74명 늘어서 총 8,236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통계의 검역 부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유입에 대한 부분이 예의주시해야 되다 보니까 총 그 검역자들 그 4명이라고 나왔는데 유럽에서 출발한 항공을 탄 사람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완치자가 303명이 늘어서 1,000명대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네. 1,137명입니다. 그러면 검역은 더하기 4 돼 있는 거는 검역 중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아니요, 확진이 됐고 확진이 오늘 됐는데. 오전에 관련 브리핑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출발한 항공을 타고 입국한 사람 중에서 네. 지난 13일과 14일에 들어온 사람들 총 합해서 4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은 없는 거고요. 네, 아직 그것에 대한 부분 없는데 이따가 브리핑에서 관련된 설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내려갔군요. 네, 맞습니다. 74명이 늘었죠. 그리고 그 전날에 76명이 네. 늘었습니다. 이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그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내려온 게 지난달 21일 이후에 23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였다가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늘어서 네. 확진자가 최대 909명까지 늘었다가 계속 500명대, 100명대 그리고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거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도 이 조심스럽지만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대구 지역 확진자는 두 자릿수, 이 경북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군요. 최단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달 21일이 10명이었는데 이 21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 연속 지금 두 자릿수입니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확진자의 증가 수가 전날보다 41명 증가한 것이니까요. 네. 10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한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16일 0시 기준으로 그 전날보다 확진자가 7명이 늘어났고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경북의 경우에는 1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그 확진자 추세는 이런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신현영 교수님, 치명률은 점점 조금씩 높아지는 거로 숫자로는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증도, 특히 중증도가 되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한 90여 명 되고 있는데요. 그 치명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월 초반에는 0.7 정도 되다가 네. 지금 점점 늘기 시작해서 0.92%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미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면 사망자의 그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은 90%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피해 최소화 전략을 방역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네. 이런 중증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더더욱이 이 중증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중환자인 경우에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에크모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료 장비의 한계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중증 환자분, 우리는 이제 경증 환자도 치료하고 있고 중증 이상의 환자, 중에 중증과 위중 환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금 의학계에서 보실 때, 의료 현장에서 보실 때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어떤 병상이라든지 의료진의 인프라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많이 지금 채워져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네. 중증 환자 우선순위의 그런 진료 시스템이 앞으로도 더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중증 환자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입원 병상이나 입원할 때까지의 치료 시기를 조금 놓쳤던 부분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지금 대구 경북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아직 이런 중증 환자의 입원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원활하진 않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정체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확산세가 빠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중앙임상 TF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증 환자 말고 중증 환자, 특히 고위험으로 갈 것 같은 환자들은 선제적으로 밀접 접촉으로 분류됐을 때 확진되기 전이더라도 항바이러스를 미리 투여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어느 순간 호흡곤란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네.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만큼 네. 지금 중증과 경증에 대한 그런 재배치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어려운 것은 경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분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전원을 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재배치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항상 새겨드려야 될 진단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어떻게 막느냐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서 이 신도 등 40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신아람 기자.
네, 오늘 새벽에만 성남 시민 34명 등 총 4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네. 성남시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 콜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 감염이고요.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성남 구도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3, 4층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로 콜센터처럼 대형 빌딩이 아닌데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진 건데 아직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교인들도 있어서 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최진보 교수님, 예. 특히 교회 또 구로 콜센터에서 보듯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공간 구조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층, 4층의 절반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등록된 신도가 약 13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네. 예배에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래요. 그러면 총 3층에 뭐 35평가량 면적이거든요. 여기에 예.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부분에 강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쓰는 단을 빼고 나면 실제 공간은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뭐 비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100명이 35평 중에 한 30평 정도 그 정도에 다 밀집해 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통 상가를 빌리거나 아니면 조그만 지하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이 더 밀접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네. 또 하나 이제 4층이 식당하고 휴게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리 시설이나 아니면 이게 그 정리하는 시설들 때문에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부 공간은 식당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식사할 때는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이 밀접해서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창문이 8개가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닫고 이제 뭐 히터를 가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지금 날씨가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문을 닫고 아마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네.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집단 감염의 어떤 요인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정부와 이 경기도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이 사전에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한 바 있죠. 은혜강 교회는 최단비 변호사님, 지난 8일에 예배를 본 거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렇게 종교 시설을 매개로 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8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 시설 관련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부산 온천교회 등을 필두로 해서 지금 7곳 확진자만 104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보험에서 콜센터 직원이 다녀갔다라고 알려져 있는 경기도 부천 생명수교회도 그 7일 6명이 추가되면서 확진자가 14명이 됐고요.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좀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중소교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목사들은 아무래도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예배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부 대형 교회도 네. 예배를 강행하는 곳이 있는데 출석 교인만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 연세 중앙교회도 뭐 일부 바코드를 소지한 교인에 한해서만 본당으로 입장을 시키고 네. 뭐 발열 여부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2주간 뭐 온라인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광림교회도 이제 교회당 예배를 재개했고 이렇게 일부 대형 교회들도 예배를 재개하면서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윤 교수님, 그러면요 이런 예배당에서도요 그 뭐 밀접하게 뭐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어떤 예방에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이왕이면은 모이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꼭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지금 밀접 접촉의 그런 정의가 2m 간격 그리고 15분 이상의 체류입니다. 네. 그것을 유념하셔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2m 이상을 두고 특히 환기를 정기적으로 시키면서 한다면 네. 아무래도 장시간 소규모로 모여 있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꼭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데는 필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착용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또 예배의 특성상 마스크를 끼는 부분이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 교수님? 뭐 근데 저도 이제 그 예배 가끔 가는데 가게 되면 전부 마스크를 요즘은 다 끼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모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m도 물론 이제 뛰는 것도 중요한데 거리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조그만 교회들, 중소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좀 거리를 두고 앉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네. 마스크는 대체적으로 끼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끼는 분들이 많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안 끼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하신 분들이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요, 오늘 1일 브리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 브리핑으로 화면 넘기기 전에요, 이 구로 콜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신아람 기자, 구로 콜센터 관련돼서 확진자가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까지 합하면 예. 관련된 확진자 수가 129명까지 늘어난 네.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로구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서울, 경기, 인천 다 흩어져 있고 직원과 가족, 지인까지 합친 수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콜센터 직원과 접촉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난 부천의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오늘 0시부터는 구로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코리아 빌딩의 일부 층에 대한 폐쇄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이 콜센터 관련해서 2차, 3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현영 교수님 안심해도 될까요? 실제로 그 방역과 소독의 개념에서 보면은요, 그 네. 확진이 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공간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방역대책본부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36명이며 이 중 1,13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4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그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80.7%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9.3%에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의 발생 규모를 보시면 대구 지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이 20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7명, 그리고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 수가 4명 추가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그 신천지 관련 비율은 전체 환자의 60.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여러 그 시설,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거는 표로 정리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 관련해서는 5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어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5명은 11층 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 종사자가 1명 추가되었고 또 11층 근무자들의 접촉자 가족 지인들이 4명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일 건물의 직원 86명, 11층이 83명, 10층이 2명, 그리고 9층이 1명이었고 주로 11층 근무자의 접촉자가 43명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생명수 교회 그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1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 및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교회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병 사례들에서는 종교 행사 등의 경우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 참석자 간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발생 규모가 큰 편입니다. 즉, 한 명의 확진자가 단시간에 여러 명의 그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행사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 행사는 감염병의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5,457명이었고 이 중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된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389명이었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서 15일 사이 검역 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그 중에는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발 유행 입국자들에서 양성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 0시를 기해 유럽 5개국으로 시행했던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유럽 전 지역에 대해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만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에 선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이내에 유럽 지역을 방문하신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1339를 통해 상담하고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격리 해제된 714명의 특성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추가로 격리 해제자가 더 늘었는데 이 통계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714명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율이 8.8%였습니다. 확진일로부터 격리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7일, 중앙값은 15일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의 격리 해제율을 보였으며 격리 상태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하다가 격리 해제되신 분이 73%,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에서 해제되신 분이 26.5%,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제되신 분은 4명, 0.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검사 음성 확인되고 격리 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그런 제도화,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집된 근무 환경 등을 적극 개선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방역의 최대 목표는 고위험군의 이환과 사망을 줄이고 또 이런 고위험군의 집단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붕괴, 의료기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성인 그리고 학령기 아동 등은 대부분은 경증 감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종교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반 성인들도 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신현영 명지병영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예. 여기서 지금 정 본부장도 그 검역 과정에 있어서의 4명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고요. 그렇다면은 검역 과정에서 4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다면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워낙에 세계 팬데믹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2차 유입을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벌써부터 검역 과정에서 이렇게 발열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4명이 확진되더라. 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인천공항에서의 특수 검역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만 걸르게 돼 있습니다. 네.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입국하여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자가 보고 외에는 사실상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4명이 증상이 있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그 이후에 국내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확진이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적 조사가 매우 엄격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대상, 특수 검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국가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만큼 네. 앞으로는 다른 대륙에서의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상자들을 더 폭넓게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브리핑에서는요, 그 코로나19 확진, 확산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장기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신 교수님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연 이틀 그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그 숫자가 지금 뭐 70명에서 갑자기 뭐 1명, 2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수십 명 선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나름대로 방역 당국의 판단이 좀 깔려 있는 이야기인가요? 장기전이라는 이야기는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정부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요. 비단 지금 대구 경북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의 2차 소규모 이런 발생이 한 사람이 확산하는 다수의 그런 지금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심상치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그래서 2차 피크, 3차 피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계절성으로 가던 아니면은 변이를 일으켜서 추후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의 발생이 있던 간에 장기에 대비해서 의료 인력이나 의료 시설 그리고 우리가 예방 시스템 그리고 방역 시스템을 이제는 근시안이 아닌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서는 태세를 준비하는데 지금 네. 완전히 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뭐 해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요. 그 신천지 관련되는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이어 넘어갈 텐데요.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총 그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 신도로부터 전파가 시작됐다고 대구시가 지금 밝힌 내용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약 68개에서 8천 명 정도의 상담사, 네. 콜센터 상담사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 17개에서 63명이 확진 판정을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확진자들의 최초 확진자가 네. 다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그 확진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확산세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몇 군데 말씀드리면 네. ABL 타워의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의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그다음에 DB 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에 있는 삼성전자는 네. 4개소인데요. 이런 곳들은 3명에서 2명 정도 1명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 또는 추적을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시는 오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다대오 지파 교인 수는 13,029명이며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9,00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대구 거주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부동산 현황 자료, 재정회계대장, 증빙 서류처를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임차료, 이용료를 등 공과금을 지급하는 39개 시설이 파악되었고 이 중 34개 시설은 시에서 이미 폐쇄 관리하고 있고 5개 시설은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대구시가 신천지 측이 밝히지 않은 추가 신도 명단과 이 시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네요, 신아람 기자. 네, 맞습니다. 네. 대구시가 행정조사하면서 뭐 서류에 적힌 교인 이름들을 전산하는 작업도 했다, 뭐 그런 네.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원래 관리하고 있던 신도보다 479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교회 소속 신도가 총 9,000명이 넘고 또 교육생과 미성년자를 빼면은 뭐 전국적으로 19만 3천 명이 넘는데 뭐 대구 경북 중심으로 따지면 또 13,000명이 넘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은 그 기존에 찾아냈던 34곳의 시설 말고도 5곳을 더 찾아냈는데 이게 네. 전도 사무실이나 동아리 연습실로 쓰였다고 파악이 돼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 하면 대구시는 또 지난 12일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를 오늘 다시 신천지 교회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보안 프로그램이 이제 깔려 있어서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지금 3층에서 9층 사이에 있는 컴퓨터 49대를 압수해 왔는데 문제는 이거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파일을. 왜냐하면 네.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는데 이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신천지 과천 본사와 본청과 연결돼 있는 그 연결망을 통해서만 열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져왔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신천지로 가지고 가서 신천지 교회에 다시 설치를 하고 또 문제는 그 보안 프로그램이 계약이 이미 끝났나 봐요. 계약을 연장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컴퓨터를 다시 설치해서 거기서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좀 거기서 하고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걸 네. 왜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이중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다시 신천지로 가져가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보안 프로그램 다시 깔고 열게 되는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CCTV 기록이 1층에서 4층 기록이 봉인 조치를 했지만 많은 CCTV 프로그램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대구시에서는 행정 조사를 통해서 그 현재 대구 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신천지 측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답니다. 네. 대구 거는 보여줄 수 있는데 전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신천지 대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확진자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확산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중에 설치를 하고 내일쯤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요. 대구시랑 이미 신천지 측이랑 어느 정도는 뭐 신천지 측으로부터 협조 얘기를 좀 듣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예. 이제 신천지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구매를 하고 나서도 지금 그 신천지 교회로 함께 경찰과 함께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수간의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천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컴퓨터 내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명단 부분에 있어서도 이 명단이 예를 들면 뭐 그러한 교인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명단들이 장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 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라 이러한 것에서는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천지 그 창립일 지난 14일 앞두고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편지를 통해서 코로나19 검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도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요. 이 관련해서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의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는 데 있어서 신천지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데 그 소규모 집단 감염 그리고 또 대구교회 어떤 관련 신천지 감염원 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 해외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한 특별 그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적용 대상을
그 유럽 전역으로 좀 신아람 기자 확대해서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주로 유럽 주요 5개국과 뭐 중국, 일본, 이란 정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뭐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정세균 네. 총리가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가 발열 검사를 하고 특별검역 신고서를 낸 뒤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해서 스스로 2주 동안 자기 건강 상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오늘 오전에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어젯밤을 기준으로 하루에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수가 11,2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다 합해서고요. 이 중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받은 사람이 한 30% 정도여서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70% 정도였는데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그 대상은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신현영 명지병원 그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바로 우리 정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박한 내용 핵심은 뭡니까, 신 교수님? 그렇죠. 미국에서 조금은 오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원이 미국의 FDA에 이런 한국의 사례를 도입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이 검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시행한 검사법이 미국 FDA 답변으로는 이런 항체 검사법이라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을 이용한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법은 RT-PCR이라는 그 중합 효소 연쇄법을 사용하고 있고 네.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해석이 잘못 오인된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 정확성에 대해서 지금 챌린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RT-PCR이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WHO에서 표준 검사법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성이 95%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의원이 말한 거는 좀 의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오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음성으로 나왔다가 다시 양정으로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네. 그런 검사법이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야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는 사실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가 하면은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한 사망자가 하루에만 300명이 훨씬 더 나왔어요, 신아람 기자. 네, 맞습니다. 누적 확진자나 예. 사망자 수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하루 만에 368명이 숨졌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4,7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예. 하루 만에 뭐 3,000명, 2,000명, 3,000명씩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21일에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지역 감염이 확인된 뒤에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1,076명의 환자가 새로 생기고 사망자도 78명씩 생기는 건데 심각한 부분은 이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7.3%인데 이것은 그 WHO가 추산한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탈리아만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인접해 있는 서부 중부 유럽의 국가들도 그 확산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기능이 지금 거의 완전히 마비됐다 예.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격 봉쇄도 지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스페인이 지금 이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인데 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을 한다든지 식료품을 구매한다든지 약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동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도 입국 제한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약국과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다 영업 중지를 하고 있고요. 교황청은 정말 이례적으로 성주간 전례, 부활절 미사를 최초로 신자 없이 인터넷으로 중계하기로 하는 등 지금 극단적인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신 교수님,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탈리아 급증세를 지켜봤지만 이제 막상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절대 나쁘지 않은 우수한 나라들까지 이렇게 확산세가 급증하는 거는 어떻게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의 속성인 거죠. 이게 네.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랑 다르게 무증상에서 전파력이 있고 초기에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노출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그런 감염병의 속성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이탈리아에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거 이거 자체는 각 나라마다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가 필요한데요. 네.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의 방역 대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특히 이런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얼마나 입원 치료를 빠르게 대응해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나라의 치명률의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나라들의 각국 정상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네. 또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또 대외 활동을 하다가 또 네. 환자들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서 뭐 전해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를 받았다가 음성 판정이 나기도 했고요. 네. 처음에 중동발 상황이 나왔을 때 이란 복지부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기침을 하고 다음날 확진받았던 게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유럽 전역으로도 퍼지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보건부 차관, 교육부 차관, 뭐 주지사, 야당 대표 등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영국도 방역 책임자인 보건부 차관이 확진받은 상태고 또 네.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자가격리하게 되는 상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또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총리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유럽에서는요. 그 유럽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뭐 금리도 이제 0%대로 이제 내려갈 정도인데 저희가 잠시 미국 얘기하기 전에요. 이탈리아 등 유럽인들이 이런 어떤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정서적으로 힘든 거를 탈출해 나가는지 극복해 나가는지 그 부분도 좀 외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네.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요. 낙천적 성향을 보이는 게 이탈리아 주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잘 많이 알려졌지만 그 발코니에 나와서 본인들이 박수를 치며 서로 응원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의료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디제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네. SNS에 본인이 디제잉 하는 장면을 찍어서 네. 그걸 뭐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고요. 또 발코니에서 합주를 하거나 또는 뭐 그 정부 이동 제한령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발코니에서 노래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함께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웃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네. 이게 디프레스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원판같이 큰 테이블 같은 걸 끼고 다닙니다. 몸에. 네.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된 어떤 판을 끼고 2m 이상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2m 이상 떨어져서 접촉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장면까지 있는데 이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인들의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런 그 좀 디프레스 될 수 있는 우리의 환경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울감은 전염이 된다고 그러니까는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네. 또 웃음도 자아내지만 그 뭐 정서적으로 약간 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 상황도 지금 뭐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3,000명 넘어섰는데 지금까지 나온 속보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소 3,155명으로 집계됐다고 했고요. 이틀 만에 1,000명이 증가한 거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도 환자 수를 3,200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50개 주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뺀 49개 주 전체에서 환자가 나온 상태거든요. 네. 사망자도 62명인데 워싱턴주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사실은 환자는 뉴욕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6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나흘 전에는 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또 필리핀 소속 외교관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또 직원 3,000명이 재택근무하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주지사가 육군 공병부대를 동원을 해서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뉴욕타임스 칼럼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재기가 급성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식료품점은 문을 안 닫는다. 국민에게 사재기를 호소하는 상황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건데 미국 보건당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서
이 하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현영 교수님. 예, 실제로 뭐 그래프를 보고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 누적 확진자 수가 올라가다가 그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원 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미국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보도국 연결해서 국내 코로나19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먼저 하루 사이에 발생한 국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36명입니다. 어제보다 74명 늘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10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구와 경북에선 각각 35명과 7명이 추가됐고 서울에선 6명, 경기에선 20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는 75명인데 오늘 1명 늘어 현재까지 76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82세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303명 늘어 1,137명이 됐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 추가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성남시 은혜강 교회에서 목사 부부와 신도 등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집단 감염된 사례입니다. 은혜강 교회는 성남 구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 3층과 4층을 합쳐 35평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간에 100여 명의 신도가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은혜강 신도들에 대해 1대1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계약을 이미 2차례 연기했는데 더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군요. 네, 코로나19로 사상 처음으로 개학이 연기된 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육부가 또 개학을 연기할지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만 19세 이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러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학교나 유치원들이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네, 교육부가 추가 개학 연기 검토에 들어간 내용 그 김선미 기자가 지금 보도국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신아람 기자 관련해서 이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 여론도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관련된 그 여론조사들이 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흐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학 연기 여부는 뭐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개학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찬성한 비율이 67.5%였고요. 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에서도 개학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 뭐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신현우 교수님, 예. 학교 당국도요. 학교도 보면 예배의 어떤 집단 감염, 예배로부터 집단 감염 얘기하듯이 학교도 보면 뭐 이렇게 뭐 한 교실에 뭐 한두 명 가리키는 교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밀접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우리가 그런 지역적인 소규모 유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하루 종일 장시간 밀집된 곳, 즉 폐쇄된 곳에서 다수가 모여 있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상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린 초등생일수록요 서로한테 밀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긴장의 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생님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한 명이 감염되면 폐쇄가 되고 여러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만큼 학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리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미연에 반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아마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의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신 시험하고 대학 입시 일정도 이제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민과 개학을
이 추가로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신아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희연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네. 글에서 비롯된 건데 개학 연기 관련해서 고민하는 글을 올린 뒤에 시민과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마치 정규직 교직원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을 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실언이란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조 교육감이 어젯밤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소외될 수 있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뜻한 거였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데 아무리 방역이 잘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그 병적인 것이 또 엉터리 뉴스예요. 여기 관련되는 적발도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식당에 전파자가 다녀갔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 교인 명단이다 이렇게 허위 뉴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허위 정보 유출로 인해서 경찰이 모두 121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예배 얘기도 했고요. 또 개학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방역당국 국민들이 많이 실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것이 사회적 거리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신현정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까? 예, 최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격리와 아니면 거리 두기를 했을 때 어디가 효과적인가를 예.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위에 있는 Free for All 이거는 감염병이 산처럼 생긴 게. 예, 예.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이 감염 환자의 확산 수인데요. 네. 이 주황색 보시는 게 이게 감염병 환자의 그 누계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면역력을 얻은 완치자의 수인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어느 정도의 그런 격리를 시도를 했을 때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후에는 결국에는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죠. 그래도 자유방임보다는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두 그래프를 보면요. 네.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moderate distancing,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extensive한 distancing에 대한 환자의 누계인데요. 확실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격리를 했을 때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환자 확진의 그런 증가세가 네. 훨씬 더 완만한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게 가장 효과는 있지만 모더레이트, 적당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도 네. 강제적으로 격리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프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더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인터넷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질문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당날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구와 이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 감염병 사례로는 처음이라서 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뭐 잘 했다고 봐요. 예. 예, 워낙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뭐 경제가 올스톱됐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좀 사전적인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요즘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그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더군요. 보니까 그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면 마스크를 만드는 의병 봉사단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 구청 강당 같은 데서 재봉틀 갖다 놓고 그 여성분들이 면 마스크를 막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이 직접 또 통장, 반장들 통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그 마스크들을 전부 노약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네. 중앙정부, 청와대가 사실은 이런 그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조치들을 좀 배워야 돼요. 지금 뭐 질본에 밥 차가지고 가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자화자찬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은 들어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는 어찌 본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집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 감염병 같은 경우 도대체 피해를 어디까지로 고르면 집계할까지 집계 기준부터가 애매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이것까지 피해 포함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피해만이 여기 피해 집계의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정부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어려울 경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차원에서 큰 취지를 살려갖고 선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기준을 사후적으로도 도출할 거냐. 이건 좀 행정적 차원에서 좀 과제라고 보기 그러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례가 없는 감염병 재난 속에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은 이제 선포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추경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근데 규모를 두고 여야가 또 의견을 계속 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먼저 그러다가 뭔가 뭐 이게 그 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또 이제 한참 늘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 야당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게 총선용 그러니까 세금 살포,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저는 현장 이야기에 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정말 이건 저는 정파적 입장에 정말 진지하게 고언을 드리는 건데요. 반대를 해도 좋은데 반대의 논리가 좀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설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급하다라고 하는 게 비상식량이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비유를 하면. 근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세금 솔포는 안 되니까 감세로 가자. 그러면서 법인 세율을 조정을 하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법인세라는 거는요. 이익을 낸 기업한테 거두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이고 가게고 지금 도산할 일보 직전이어 갖고 지금 링거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에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이런 한가한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고, 하나만 더.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걸로 해서 52시간제를 예외를 인정해 주자.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알바 다 잘리고 이러고 있는 판에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의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는 뭐 갈등을 빚는다고 쳐요. 지금 문제는 여당하고 정부가 맞서는 형태입니다. 여당이 그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최고 결정 책임자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이 추경 규모 올려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당이 정부 관료를 이렇게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추경에 사실 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또 영세업자들 또 이런 분들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무조건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자. 지금 이런 게 추경에 그 3조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트에 가기도 꺼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거 현금성 살포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게 코로나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여당이 선거를 위한 그냥 또 포퓰리즘 아니냐 말이죠. 이런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자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들어갔거든요. 몇백조를 푼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이 얼마 전에 0.5%포인트 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서 간밤에 또 1%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가면서 양적 완화에 들어간다면서 7천억 달러를 푼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800조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경제가 폭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재정을 투입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EU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띄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관료적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책임 못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하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거 맞아요. 논란 벌이고 있는 거 맞는데 문제의 본질이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을 안 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책임 뒤집었을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 뒤로 빼고 있는 건자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료 전형적인 어떤 보신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건 욕 먹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그래도 답을 내놓는 게 아까는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지만은 지금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공장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일을 못한 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이거 좀 보류하자. 그다음에 금리 좀 내리고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게 다 어려운 그 기업들 살리고 좀 더 그래도 경제가 좀 버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이 그런 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기는 어렵죠.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굶어 죽겠으니까 비상식량 내놔라 하는데 법인세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쌀농사 지을래 보리농사 지을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인세율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세법 바꿔야 돼요. 세법 바꿔야 되고 그거는 1년 그러니까 기업이 1년 영업실적 계산을 해가지고 1년 다 한 다음에 나오는 종합 회계한 다음에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요. 당장 급한 게 지금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얘기인가요? 지금 환자로 따지면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중증 이상 환자가 있고 또 경증 환자가 있는데 우선은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배 평론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얘기는 환자로 따진다면 경증 환자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완전히 경제가 올 수 없댔습니다. 가게문 다 닫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소비를 위한 소비 쿠폰이나 전 주민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소위 여당 그 광역 단체장들은 전 국민에게 좀 100만 원 나눠주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정책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 구호를 위한 그런 그 자금이 배당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도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줄도산이에요. 또 여행업 같은 경우에 또 관광업 같은 경우에 완전히 줄도산입니다. 이런 데는 그래도 세금 감면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세금 감면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줄도산해가지고 지금 무급휴직 막 몇 개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노동자한테 그 지금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판에 52시간제 확대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게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끊을게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판에 육식이 체질에 좋을까, 채식이 체질에 좋을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황교안 들면 대표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말이죠. 52시간 다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마스크 공장 52시간 지금 24시간 단축하는 더 거에 나가고 대해서는 있어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공장이 딱 마스크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원자재 납품해야 되는 회사에 있죠. 판매 또 유통해야 되는 회사에 있죠. 이런 회사에 52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못한단 아니, 말이죠. 거기 이미 24시간 그것을 돌고 받아들여야 있다니까요. 되죠. 예외 인정해가지고. 그렇다면 예. 결국 이제 법인세라든지요,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인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큰 기업,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란 어떤 프레임, 어떤 그런 어떤 틀 짓기가 좀 있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렇습니다. 기회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한 대 크게 맞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을 살리기 위한 이제 근로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는 보류 내지는 완화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집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 두 분 이야기 많이 두 분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요,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이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들과 함께 다시 대구로 돌아가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이번에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곧 안철수 당대표의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의사 출신으로서 대구에서 보여준 그 헌신적인 노력은 네.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한 일이지만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보여준 봉사 정신처럼 앞으로 이제 정치도 좀 소신을 가지고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 평가에 동의하는데 혹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혹시 그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요즘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아닐까. 네. 이 말만 좀 보태겠습니다. 뭐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하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있는데 감동의 어떤 범위, 폭,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평론가는 약간 다소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총선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D-30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데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선대위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이 자신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저렇게 봐야 되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뭐 영입하라고 시도하다가 또 안 되고 뭐 무산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딱 아니, 그거죠.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이야기는 김종인 상임 선대위원장 영입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예. 두 번째,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중량감 있는 다른 인물의 영입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맡는다라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계속 강요하셔요. 정치는 또 결과가 중요한 건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또 그저께서부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제가 사실 강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제가 불출마한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소리 좀 입 바르게 하려고 사실 불출마한 겁니다. 네. 편하지 않습니까? 네. 공천받을 일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요. 하지만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당 대표를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혁 이미지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거는 저는 중도 포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인가 맡았잖아요. 잘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 책임을 나눠질 생각하지 말고 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깃발을 들고 또 그 결과에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됐고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격으로 이제 신세돈 그 숙명여대 교수죠, 명예교수죠. 그리고 또 박형준 그 통합 준비위원장을 이제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영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 거 저도 100% 깔끔해요. 인정을 그래. 하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코어가 좀 석자인 것 같아서 지역구 운동하고 또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과제겠죠. 그 지금 제코가 석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셔서 제가 이제 이어가자면은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 의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뭐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황 대표 이 공천 불복 인사들과 이 공관위를 향해서 또 경고성 멘트를 했고요. 이게 뭐 난관을 극복하면서 리더십이 좀 강화되는 국면인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물론 종로에서 뛰어야 될 후보죠. 하지만은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 전체 선거가 자신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로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총괄 그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저는 뭐 맞는 일 지금 하고 있다 보고 다만 지금 이제 공천 불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냥 무소속 그 줄 행진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공천에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는 늘 있어온 일인데 네. 이것을 무소속 그러니까 탈당 이후에 이제 무소속 출마하고 또 무슨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 그 아들도 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데 여든 야든 바람직한 그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 당은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그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양반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그 결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개혁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본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공천 불복을 하고 무소속 연대가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제 계속 그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천 속의 태풍, 별로 의미도 없고 파괴력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단순 비교로 하면 나와요. 2008년에 친박 연대가 떴고 또 김무성 당시 후보를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2개가 있었는데 네. 그건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2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공천 배제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배제, 탄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분명히 각인을 시킨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친이계에 의해서 친박계에 대한 이른바 숙청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뒷배가 있으면서 살아 돌아오라는 딱 한마디. 이것이 결국 이 사람들은 박근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시그널이 정확히 가면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공천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첫째 없고 네. 두 번째는 당시 박근혜와 같은 뒷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이제 김영우 의원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 아들 문석균 씨의 그 뭐 민주당 탈당 이야기, 무소속 출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어떤 본인은 분명히 어떤 포기 의사를 대중적으로 밝혔던 부분인데 어떤 자기 이야기를 번복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당의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네. 이거는 뭐 그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추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유권자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천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분이 다들 약해요. 그냥 억울하다 이겁니다. 거의 네.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억울하다 이거지. 내가 왜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게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국민들의 또 지역 유권자들의 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굉장히 그 정의롭지 못해요. 네.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이제 총선 이제 30일 남은 시점에서 그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에 대한 그 예상 지지율 조사가 오늘 뭐 이제 신문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종로, 뭐 동작을, 뭐 광진을 여야의 소위 말하는 이른바 큰 뭐 빅샷이라고 그러나요? 큰 인물, 네. 뭐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그 여론조사 좀 보셨죠? 네, 좀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은 그 관심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종로, 동작을, 광진을.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종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 황교안 50대 30 이렇게 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뭐 지금 이거는 상당한 격차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같은 경우는 나경원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높긴 한데 36.6대 민주당 이수진 36.2면은 이건 0.4%포인트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광진을 같은 경우도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가 44.5인데 1년 동안 여기서 거의 바닥을 훑었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는 36.8%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있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층이 있다. 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이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 강세가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민정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동작을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거잖아요. 동작을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부진이라고 봐야 되죠. 엄밀하게 그래요. 얘기하면. 그 지금 총선 D-30일 선거 3번이나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저는 뭐 30일의 표심은 끝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대체로요? 저도 재선거만 3번이고 네. 지방선거하고 뭐 대선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 해본 적도 있고 여론조사를 당해본 적도 있는데 네. 저는 뭐 현역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참조는 하지만 저는 안 믿어요. 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전화 받을 시간 없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는 어떤 표본, 또 지난달인가요? 여론조사 표본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또 있었죠. 그래서 여론조사 그 기관에 따라서 그 설문 설문 여러 가지 배열이라든지 그 질문 그 형태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그 참조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 30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정말 12번도 더 바뀝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시면은 좋은 성적 나오리라.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맞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의 맞대결은 조사 의뢰기관의 중앙일보사였고요. 또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거는 YTN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의뢰한 조사인데 여기에서 보면 1당과 2당의 지지율이 이제 수치가 좀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또 무당층이 대략 10%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예. 이 조사에서 무당층이 10%면 이건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네. 낮은 수치죠. 사실은 그 선거를 30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의 무당층이 거의 피크점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야 빠지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그래서 선거에 임박하면 무당층이 이제 최소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시점인데 지금 30일을 앞둔 상태에서 무당층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표심이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네. 저는 이게 맞을까 싶은 의아할 정도로 이거 수치가 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이거는 제가 좀 믿어요. 왜냐하면 왜 선택적으로 신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무당층이 별로 없고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국민들 또 지역 유권자들도 만나 보면은 정말 반으로 많이 나뉘었어요. 지금 나뉘었습니다. 네.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떤 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냐의 싸움이 아니라 네. 누가 더 유권자의 분노심을 자극하느냐, 누가 더 유권자, 국민들을 화나게 했느냐 가지고 이번 선거가 결판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해 있지 않나. 그래서 무당층 10%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얼추 이해가 가는 수치예요. 예. 한 말씀만 그럼 예. 보태도 될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면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의 어떤 그 격차의 폭을 조절하는 것은 무당층의 이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그 결과 1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41.5 대 미래통합당 32.1은 상당한 격차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당층 10%가 나중에 마지막에서 어느 한 당으로 몰아주는 이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네. 쪼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사실 미래통합당한테는 이게 적신호지 청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는 이건 거예요. 뭐 어느 당에 뭐 좋게 볼지는 그건 뭐 우리가 다 바라는 바대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과거 역대 선거에서도요
야당은 총선에서 한 달 앞두고 네. 이 정도로 그 높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네. 꼭 이런 때 누가 나타나 가지고 또 격한 발언들을 한두 번씩 합니다. 네. 말 실수 분명히 해요. 네. 두고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굉장한 그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말실수는 뭐 조심해야죠. 그 여야 공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이 다 나올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나올 수 있고 네. 선대위를 맡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냥 그 이번에는 이제 선거 유세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의 SNS란 말이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격한 표현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점점 다가오시군요. 튀기 위해서,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당 전체에 이제 주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는 방역용 마스크 말고 설화 방지용 마스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무당층은 이제 뭐 한 여론조사에서는 줄어든 거로 이제 분석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당층의 표심 좌우할 변수, 코로나19 사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례연합 정당 참여 선언하면서 이 비례정당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정당들 얼마나 같이 함께 공조를 맞춰주느냐부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위에 어떻게 포진시켜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부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라는 이제 승패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더 이상 비례 정당은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그 비례 의석이 미래 한국당으로 쏠려가면서 여기서 결국은 원내 1당, 2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국은 나눠 갖는 구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게 미래 한국당이든 비례 연합 정당이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아 버렸다. 네. 결국 오히려 균형추가 잡히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연합정당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것도 또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정치연합인가 그쪽 세력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거 못마땅해 하더군요. 또 정의당은 또 빠져 있고 이제 민주당이 정말 그 추태를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독설을 내뿜다가 이제는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응징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짜 정당이라고 저 비례 정당 가짜 정당이라고 막 고소 고발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가짜 정당이 아닌가요? 정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이 추태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도 창피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만들고 조용히 평가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다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큰 도둑이 작은 도둑 보고 정말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의원들과 뭐 오찬을 했다. 뭐 연합정당의 뭐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점심으로 봐야 제가 볼 될까요? 땐 그 두 가지가 다 그 겸해 있다고 좀 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 선거가 치러져서 정당 명부가 작성이 된다면 맨 위에 올라가는 게 민생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민생당 소속 의원이 19명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다 지금 미래한국당 6명인가 그렇죠. 미래한국당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현역 의원을 몇 명으로 둬서 어떻게 앞순위로 그러니까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했냐 파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은 안 하겠지만 자발적으로는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 또 이제 그 의원님이 뭐라고 비판할지도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너무 웃긴데 여당이라 그런 용어를 씁니까? 무슨 공무원 파견하는 것처럼 뭔 파견이에요? 이게 파견이 그냥 그 꼬 죽이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나는 파견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견? 예, 이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제 불참 판단, 불참 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렇다면은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가장 의석수에 있어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은 표가 유리할 수 있는 게 정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합 비례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표가 그 확보하는 의석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이어왔었던 4+1 정치 어떤 공조 협의체 부분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해체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민생당한테 비례연합정당의 참여여부 입장을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생당은 4+1 협의체 중에서 3을 점했던 그러니까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다 합친 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1 협의체는 이 총선을 거치면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일시적 제휴 형태였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의정 과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말 서로가 속고 속인 거예요. 그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제의 진면목을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블랙 코미디예요. 이거보다 더 웃긴 얘기가 없죠. 예, 저희 잠시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문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그 시점이 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네요. 네, 딱 사퇴 시한에 이제 그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민주당일 텐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까지 결정이 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여지가 없고요. 그거보다는 1차 아마 재판기일이 4월 21일인가로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인데 재판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기는 어렵다. 그게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만두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여기 완전히 이게 출사표처럼 썩 쓰고 나왔더만요. 보니까 역사와 직면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촛불 시민의 명령에 거스른 세력을 뭐 좌시할 수 없다. 아니 앞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그 심정이 아니고 어디 뭐 출정식 나가는 알겠습니다. 사람의 그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출세할 수도 같아요. 있어요. 무죄를 확신하면.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러면 만약에 두 분 만약에 선거에 나간다면 네. 어떻게 말씀하실 거 선거 안 나간다면 어떻게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이 양반이 선거에 안 나간다면? 안 나간다면. 나가면 안 되고 나가도 질 겁니다. 예, 선거에 아니 비례대표로 나가는데 지구 말고가 어디 있어요? 지역구 후보도 아닌데. 근데 절대 안 나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저는 지역구 없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비례대표 이름을 올릴지 또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오늘 최강욱 비서관의 사의 표명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후의 뉴스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